그는 좌절했습니다.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1778년, 28살의 한 남자가 북경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보였습니다. 넓은 길, 튼튼한 집, 바쁘게 움직이는 수레들, 가게마다 넘쳐나는 물건들, 부유한 백성들. 하지만 조선으로 돌아온 그를 기다린 건 냉소뿐이었습니다. 오랑캐 나라를 부러워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서울 주제에 무슨 학문을 한다고. 그는 노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양반도 아니었습니다. 서울.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어머니가 첩이었기에 그는 평생 천대받아야 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과거 시험도 볼 수 없었습니다. 벼슬길도 막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도, 아무리 나라를 걱정해도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그를 불렀습니다. 자네의 책을 보여주게. 그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정조. 신분의 벽을 허물고 조선을 개혁하려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한 서울 청년을 발탁했을 때 조선의 역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제가, 신분 때문에 묻힐 뻔한 천재. 하지만 정조가 발견한 조선을 깨우려 한 실학자. 어떻게 서울이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쓴 북학위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외침은 조선을 어떻게 바꾸려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750년 한양. 박제가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박평은 승지를 지낸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제가는 서얼이 되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서얼은 참 기묘한 존재였습니다. 노비처럼 매매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반처럼 대우받지도 못했습니다. 법으로 차별받는 신분이었습니다. 과거 시험 응시 자격이 없었습니다. 관직, 문과 출신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양반 집안에서는 서얼을 사위로 받지 않았으니까요. 박제가는 어릴 때부터 글을 잘 읽고 시를 잘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책들을 읽으며 학문의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과거를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박제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백탑 근처. 그곳에는 비슷한 처지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덕무, 유득공, 서이수. 모두 서얼이었고 모두 학문에 뛰어났지만 모두 신분 때문에 묻혀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 시를 짓고 학문을 논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박제가는 그들 중에서도 특히 시에 뛰어났습니다. 그의 시는 북경에까지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청나라 문인들도 박제가의 시를 읽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박제가는 여전히 서얼일 뿐이었습니다. 1778년 28살의 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채제공이라는 재상이 사은사로 청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은사는 청나라 황제에게 감사를 표하러 가는 사신단이었습니다. 채제공은 열린 마음을 가진 개혁적인 신하였습니다. 그는 박제가의 재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네도 함께 가보지 않겠나? 그것은 기적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서얼이 사신단을 따라 북경에 간다?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제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박제가는 북경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친구 이덕무와 함께. 그들은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조선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났습니다. 1778년 가을, 북경.
박제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길이 넓었습니다. 수레가 마주오고 가도 부딪히지 않을 만큼 넓었습니다. 집들이 튼튼했습니다. 벽돌로 지어진 집들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북적였습니다. 온갖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사람들이 사고 팔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백성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굶주리지 않은 얼굴, 여유가 있는 얼굴, 당당한 얼굴. 박제가는 조선을 떠올렸습니다. 좁은 길, 비가 오면 무너지는 초가집, 텅 빈 시장, 굶주린 백성들. 같은 하늘 아래 왜 이렇게 다를까? 박제가는 매일 북경 거리를 걸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물어봤습니다. 수레는 어떻게 만드나요? 벽돌은 어디서 구하나요? 시장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그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붓, 자, 기와 인장까지.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스승 박지원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제가는 북경에서 농사 짓는 법부터 배 만드는 법까지 눈으로 볼 수 없으면 물어서라도 반드시 배웠. 석 달의 여행이 끝나고 박제가는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북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 배운 것을 모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만에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학이었습니다. 북학이란 북쪽을 배운다는 뜻이었습니다. 청나라를 배우자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멸시했습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제가는 달랐습니다. 오랑캐든 아니든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합니다. 그게 백성을 살리는 길입니다. 북하기에는 놀라운 제안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레를 만들어 물건을 나르자. 벽돌로 집을 지어 튼튼하게 하자. 도로를 넓혀 상업을 발전시키자. 시장을 활성화해서 백성들이 장사하게 하자. 하지만 가장 놀라운 주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 당시 조선의 유학자들은 검소와 절약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사치를 금하고 쓰지 말고 아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박제가는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쓰지 않으니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으니 팔 것이 없습니다. 팔 것이 없으니 더 가난해집니다. 우물물도 퍼내야 맑아집니다. 가만히 두면 썩습니다. 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만들고 사고 팔아야 나라가 부유해집니다. 박제가는 책을 완성하고 친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박지원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내 생각에서 나온 것 같구나. 하지만 세상은 냉담했습니다. 오랑캐를 본받자니 말이 되는가? 검소가 미덕인데 소비를 하라니 말도 안 된다. 서울 주제에 나라를 걱정하는 척하는 박제가는 좌절했습니다.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그는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소문이 궁궐에 들렸습니다. 정조의 귀에 1779년 창덕궁. 정조는 북합의를 읽고 있었습니다. 27살의 젊은 왕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서얼이 쓴 책인가? 정조는 감탄했습니다. 조선이 가난한 이유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백성을 부유하게 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에는 백성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조는 결심했습니다. 박제가를 불러오라.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전하, 박제가는 서얼입니다. 서얼이면 어떤가?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면 쓰면 되지 않는가? 정조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신분 차별을 1777년 정조가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서얼 허통절목을 발표했습니다. 서얼도 관직에 나갈 수 있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물론 제한적이었지만 그래도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779년 3월 정조는 규장각에 검서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규장각은 왕의 직속 기관이었습니다. 책을 보관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정책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검서관은 그곳에서 책을 정리하고 편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정조는 박제가를 검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함께 임명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덕무, 유득공, 서이수 모두 서얼이었고 모두 백타파 친구들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얼들을 규장각에 들이다니. 하지만 정조는 단호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왕의 도리다. 박제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살까지 신분 때문에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던 그가 드디어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규장각에서 박제가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왕명으로 여러 책을 편찬했습니다. 무예도보 통지 같은 중요한 책에도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조는 박제가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자네가 북경에서 본 것을 이야기해보게. 상업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나? 박제가는 자신이 본 것,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박제가의 주장은 점차 정조의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제가는 총 4번 청나라에 다녀왔습니다. 1778년, 1790년, 1791년, 1801년. 매번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정조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청나라에서는 이런 새로운 농기구를 씁니다. 전하, 청나라 시장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정조는 귀 기울여 들었고 조선에 적용할 방법을 고민했 13년. 박제가는 규장각에서 13년을 일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정책을 자문하고 왕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신분이 낮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의 목소리가 이제 왕의 귀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서얼 주제에 왕 앞에서 큰 소리 치더라. 북학이라니 오랑캐를 숭배하는 책이지. 박제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왕이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그리고 1798년 정조는 농서를 구하는 유능을 내렸습니다. 박제가는 북학위의 내용을 간추려서 상소로 올렸습니다. 이것이 진소본 북학위였습니다. 정조는 기뻐하며 읽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백성을 위한 진정한 학문이구나.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800년 6월 정조가 갑자기 승하했습니다. 49의 나이였습니다. 박제가는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발탁해준 왕, 서얼이라는 신분을 넘어 능력을 인정해준 유일한 사람, 그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가 승하한 후 조선은 다시 보수화되었습니다. 노론 벽파가 권력을 잡았고 개혁은 멈췄습니다. 박제가는 1801년 4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청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친구 이덕무, 유득공과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화를 입었습니다. 동남송문 흉소 사건에 연루되어 종성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1805년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스승이자 친구였던 박지원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박제가도 곧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6의 나이였습니다. 박제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북학위는 남았습니다. 그 책은 조선 후기 개혁 사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북학파라는 이름도 이 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박지원, 홍대용, 이덕무, 유득공, 조선의 개혁을 꿈꾼 실학자들이 모두 북학파로 불렸습니다. 박제가의 주장은 당대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0년 후 개화기 조선의 지식인들은 북학위를 다시 읽었습니다. 박제가가 이미 100년 전에 말했구나. 상업의 중요성, 기술의 발전,
자유로운 경제활동, 박제가가 꿈꾼 조선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낮아도 세상이 외면해도 진실은 결국 빛을 본다는 것을,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백성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라는 것을, 그것을 박제가는 한 권의 책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신분과 편견에 가로막힌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정조가 박제가를 발탁했던 것처럼 진정한 능력은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을, 박제가가 조선을 깨우려 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외침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박제가가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입니다.